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국민연금인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올 한 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약 20%에 달한다. 12월 잠정치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매년 내어주는 그 노령연금의 6배 가까운 돈을 올 한 해 벌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수익이 좋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늦춰질 수 있고 반가운 소식이죠. 6303님이 정답 국민연금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수령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야, 그리고 3079 쓰시는 분이 오늘이 제 생일인데 1962년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첫 국민연금이 입금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 처음으로 그 노령연금을 이제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가족들이랑 외식해야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리고 3839님이 연금 받을 나이 안 올 줄 알고 가입 미루고 있다가 늦게 들었더니 후회가 되네요. 조기 신청해서 5개월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동현님이 저도 30대인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계속 넣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고갈된다 어쩐다 말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또 수익률이 좋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이미 가입자들 확 또 늘어나고 막 이런 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또 국민연금만한 또 꾸준한 그 규모에 비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연기금 또 찾아보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개인연금보다 또 사실은 그래서 1층 연금이라고 하니까요. 2층, 3층 개인연금, 퇴직연금 쌓아가더라도 1층 연금은 또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거겠죠. 1037 쓰시는 분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방송 성공예감 추석합니다. 중독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강원도, 특히 강원 북부 산지, 강원 중부 산지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죠. 내일 아침에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야외 활동하실 때 추위로 인한 피해 없으시도록 내복, 목도리, 모자 든든하게 껴입고 나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은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좀 쉬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강합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올라왔네요. 좀 약세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1포인트 오른 4221.8 나타내고 있고요. 거의 사상 최고치 한 4포인트, 5포인트 남겨두고 있죠. 코스닥은 0.8% 내린 92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강세, 그리고 개장 초에 좀 떨어졌던 하이닉스가 2.6%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닉스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좀 강보합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약세, 2차전지 쪽이 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도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역시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좀 낙폭이 큰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연말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더 받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원대, 1433원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한 1420원대 후반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1430원대 초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요,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바이오 등등, 최근에 또 AI,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야기 오갔습니다만 화학기업,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또 외면을 받았죠. 업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석유화학 업계에 좀 다시 볕들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혹시 올 한 해 좀 어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뜸했습니까? 아예 그냥 바닥으로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석유화학이 조선 주식처럼 될 것이다. 조선 주식이 일부 기업도 뭐 어마어마하게 갔지 않습니까? 예. 뭐 20배씩 가는 그런 기업도 있었는데 원래 보면은 이제 조선 주식이 보면은 조선이 보면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합병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군함을 발주하면서 예. 이렇게 주가가 막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예. 됐잖아요. 화학도 그런 형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좀 잘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관심도 많이 사라졌지만은 네. 주가 같은 경우라든지 내년에 이익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둘씩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우선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석유화학 쪽이 왜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 먼저 우리가 부탁드릴게요. 이제 흔히들 보면 우리 스튜디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 그 앉아 계신 이런 거 보면은 다 화학 아니면 철강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무, 유리, 철강 빼고는 다 화학인 거죠. 그런데 흔히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또 비철금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학하고 철 이게 비철도 철에다 포함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화학하고 철강 같은 경우가 이게 생명물과 우리들 의식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자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내가 이제 친구를 좀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네. 수송.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기가 없으면 한 3일만 있으면 제가 볼 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주, 수송, 화학, 이 전력 이런 데 모든 관련되어 있는 게 화학이나 철강인데 흔히들 보면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공기는 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학하고 철강이 예를 들면 한 80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개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화학이나 철강 특히 화학을 연구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자기 중요성에 비해서 그냥 경치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니까 산업의 쌀이다. 그러면 뭐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챗GPT라든지 내가 쓰고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은 흔히들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걸 뭐지?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고 네. 약간의 그 조금 사치성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생필품에 관련된 거는 화학, 철강 특히 화학과 연동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없이는 당장 저도 옆에 마우스, 키보드가 없을 테고,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을 테고, 옷도 없을 테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석유화학 공장이 이제 정유화학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고 이게 사실은 왜 스트리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큰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대략적으로 좀 쉽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보면은 석유 용도가 처음에는 호롱불이었어요. 호롱불. 등유였다 등유.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니까 이게 석탄이었어요. 석탄배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경유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석유배를 만드니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러면서 이제 휘발유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휘발유 차, 배 이런 운송수단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70년 전에 보니까 휘발유와 같은 성분 중에서 이렇게 열을 탁 가해 보니까 이게 뭔가 확 그냥 터지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제 이런 화학 제품 플라스틱들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혁명이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우리 보면 챗 GPT에 보면 HBM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AI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70년 전에 AI는 화학하고 철강이었다. 특히 화학이었다. 그리고 화학 그러니까 그때 혁명이었습니다. 화학의 혁명 시대였으니까. 플라스틱의 발견. 플라스틱 발견. 그러니까 이 생활 전체가 다 바꿔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석유에서 화학 제품까지 일관 체계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런 스페셜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또 스페셜티 화학으로 구현되는 백업을 해주고 있는 이제 인프라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기반이 되는 거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거고 사실 석유화학 분야 뭐 투자자들도 참 어려워하는 게 이게 사이클이 또 분명한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그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호황과 불황은. 두 가지였는데 네. 첫 번째가 아까 화학의 혁명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호황과 불황이 없었고 계속 호황이었다. 그렇죠. 아예 초반에 생태가 이제 생성될 때는 그때 AI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AI, HBM하고 똑같은 그런 네. 형태고 지금은 금리 사이클이 연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수요를 생각하면서 공급 물량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그럼 수요를 얼마나 측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회사에 물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선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되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매칭되는 구조인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매칭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2021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요가 확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페드가 기준금리를 확 낮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없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더라. 근데 공급은 이렇게 선형으로 맞춰놨는데 아하.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수요를 따라서 막 그 가동률이 100%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물량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가 가격도 좀 올려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고 판매량을 100%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급등하는 구조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러시아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석유에 대한 가수요, 천연가스에 대한 가수요가 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뭐 이제 물건 사재기 하듯이 그죠? 그럼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네.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석유를 잡기 위한 거거든요. 네. 석유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네. 근데 금리가 다 올라가니까 한 5.5%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0%에는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요가 있었는데. 대출 그렇죠. 대출 받아서 대출 갖고 돈이 남아 도니까 막 소비를 일으켰는데 5.5%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 대출하고 뭐 자동차 대출 이런 거 주택담보대출 하니까 올라가니까. 돈이 없어 이래 된 거야. 돈이 없으면 그러면 줄여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소비를. 그러니까 생필품도 좀 줄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이렇게 맞춰놨는데 갑자기 또 수요가 확 꺾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맞춰놨는데 공급 물량을 맞춰놨는데 수요가 급등했다가 수요가 급락했 시기. 지금은 완전 수요가 증발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필수적인 소비 아니면 야 좀 줄이자. 딱 그 시기.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의 정점 5.5는 아니고 훨씬 더 내려온 상황인데 3.75. 예. 그러면은 지금 석유와 또 뭔가 턴어라운드하는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에 이익이 우리도 모르게 50%가 증가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더라. 속출하더라.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항상 최악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몇십 % 뛰어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석유화학으로 우리 또 깊이 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생각을 되돌려서 보면은 2021년 뭐 그때 금리 엄청 풀리고 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년밖에 안 흘렀는데 지금은 산업의 존폐, 기업의 존폐까지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두 가지였죠.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리가 얼마냐면은 그때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20년 초에. 처음에는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해서 금리를 쫙 낮춰준 겁니다. 네. 0%로 내려갔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 페드가 놀란 거잖아요. 네. 그래도 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급은 맞춰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석유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잖아요. 예. 지금 58달러입니다. 반토막보다 더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5대 국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천연가스 2대 국가 그다음에 석유의 5대 국가가 전쟁을 하네? 그럼 빨리 내가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사재기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올라가면서 물가도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5.5. 네. 0%일 때는 소비를 막 하는데 5.5 되면은 소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4년을 지속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사이클과 딱 맞죠.
근데 5.5에서 지금 뭐 3.75까지 내려졌지만은 미국 페드가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고금리 정책을 좀 취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네. 9.3까지 올라간 물가가 지금 2.7로 떨어졌지만 네. 저거 잡아야 된다. 옛날에 1980년도 때 중동 전쟁하고 유사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볼커 그때 의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님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니까 첫 번째 수요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현재 보면 20%에서 기준금 페드 기준으로 0%까지 수렴하는 단계였어요. 네. 근데 유달리 이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5.5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말 수요를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이런 증발시켜버리는 고금리가 올 줄을 예상을 못했던 거고. 두 번째 공급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존에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이머징을 섞어내야 되겠다. 범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범용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러면 정설을 해야 되니까 이런 동남아권이라든지 이런 데 정설해 놓으면 우리가 다 깃발 다 꽂아 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누가 두 가지 국가가 이렇게 했냐면은 중국하고 중동 국가도 우리가 할래. 그렇죠.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5.5가 올라갈 거라는 거를 중국하고 중동도 몰랐고 스스로 예. 금리는 몰랐고 네. 그 대신 수요에 따라 올라가니까 야, 이 범용은 우리가 돈만 주면 공장을 건설해 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의 더 공급 과잉. 이래다가 수요를 증발시키는 5.5% 금리. 그러니까 더블 악자 터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익이 막 이렇게 BP 마이너스 적자 그다음에 BP 수준 그런데도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그래도 그 일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에서 40% 기업은 이런 사태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몰려온다 중국이 오니까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가자 우리가. 그래서 스페셜티 간 기업은 지금도 4천억에서 5천억을 내고 이 불황에도 그런데 이제 범용을 위주로 했던 기업은 이제 이제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범용이라는 게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확 올라가는 특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다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또 엄청나게 늘어나서 석유화학 업계가 다들 이제 힘들었던 거고. 그러면 그 공급 요인들을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중국하고 중동인데 중국이 사실은 그 석유화학 설비들을 엄청나게 늘려왔던 거 한 10여 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었죠. 그때 뭐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도 그랬고. 근데 또 특히 원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중국이. 석유를 또 엄청나게 싸게 사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러시아산 석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좀 더 수혜를 본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석유가 거의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더 낮게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걸 갖고 이제 만들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좀 내려가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똑같은 가격으로도 적자를 들어가고 중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그 흑자 나는 구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다들 수요 때문에는 다 힘들었습니다. 예. 수요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원가 경쟁을 하다 보면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사서 쓰는 중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은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석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복원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중국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수요를 받는데 싸게 들어왔는데 그 이제 원위치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호재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종전 가능성, 휴전 가능성 언급되고 다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 언급되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 주가가 확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하면은 이게 전쟁 프리미엄 때문에 물가하고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떨어지고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효과. 아하. 그리고 더블 호재가 보면은 중국산이 이제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그런 두 가지 호재가. 근데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블 악재였는데 이제는 더블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중동 국가도 한번 볼까요? 진짜 중동 지역 국가들도 이른바 석유화학 플랜트 많이 늘렸죠. 그들의 또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아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원유만 팔지 않겠다. 석유화학까지 직접 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사우디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전기차 공장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분들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번에 오면 제가 이거 갖고 전기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게 석유가 1등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기차로 대체되니까 그 남아있는 석유를 가지고 화학을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와, 이 중동이 뭐 어마어마하게 화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 영향을 미쳤는데 중동은 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오펙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유가가 떨어지면 스스로 줄여버리잖아요. 그죠? 감산을 하죠. 감산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도 중동은 정말 그 옛날에 그 아라비아 상인처럼 이렇게 감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석유에서 줄어드는 걸 화학으로 가는데 이걸 많이 늘려봐야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올린다는 게 이렇게 사우디 정책이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감산하는 나라가 중동이다. 공급량으로 보면은 네. 중국이 훨씬 크고 예. 중동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보면은 1등 국가가 조선이 1등이 지금 네.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2등이 조선이 2등이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그렇죠.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 조선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정책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함 발주를 한국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등 국가인데 왜 한국한테 할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탈중국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직 계열화 있지 않습니까? 원료 측면에서 그때 옐렌 재무장관이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아,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 중국이 계속 국가 자본주의로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자제를 해라. 이 자유경쟁 체제에서 딱 그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군함 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발주가 조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소재 쪽도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도 탈중국의 바람이 불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탈중국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오펙처럼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이제 탄력적으로 가는 중동처럼 과연 중국이 그렇게 할지. 중국은 또 과잉 생산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수술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무장갑 푸른색 보셨습니까? 예,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이죠. 요즘 그게, 주부님들도 많이 써요. 예, 그게 얼마냐면 전체 매출액이 전 세계 미국 시장이 얼마냐면 한 4조 원이거든요. 4조 원 매출액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2조 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조가 누가 했냐면은 한국이 나머지 2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라텍스를 말레이시아에 공급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 때부터 어떻게 되었냐면은 올해 50% 관세 중국산에 대해서 내년에 100%.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중국산이 점유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지금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하게 바이든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얼냐면 한 60에서 70% 정도 됐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런 거죠. 그때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미군 장병이 수술 때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전부 중국산을 쓴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거의 군사용으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장갑마저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산 점유율이 미국에서 한 70%대 육박했다가 거의 0%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싹쓸이 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밀어내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조선도 다 포함해서 화학도 포함해서 철강도 포함해서 자동차도 포함해서. 근데 이게 미국에 의해서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네. 이제 그러면 어떠냐면 근데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그래서 중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거는 화학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22%, 네. 철강 점유율이 51%입니다. 철강 점유율이 미국은 5%밖에 안 돼요. 화학은 한 20%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늘려본들 이제는 점유율 더 늘려본들 소비자에 있는 미국에서 위시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물량을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거나 다 줄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트렌드가 중국도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최첨단으로 가야 그렇죠.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조업에서 할 수 있는
한계다. 제조 1등 대국은 됐는데 더 이상은 사주는 쪽에서 안 사주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관세를 주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제가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중국도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물량만 공사하고 들어가는 나머지 물량이라든지 기초 소재 쪽에는 이건 첨단이 아닌 거는 기초 소재 쪽은 이렇게 유지하는 식으로 점유를 해요. 성장세도 중국은 이제 석유화 기업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설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거기서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금리를 비롯해서 수요 요인만 좀 바뀌면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요. 라텍스 장갑도 미국에서도 엄청난 시장이고 미국의 중국산 관세에 대한 수혜를 또 반사이익으로 우리 기업들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지금 벌써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정부가 원체 이제 석유화 기업들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우선은 자발적인 구조조정안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업계에서 내민 게 일단 생산 시설을 25% 정도 줄인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만 봤을 때 이제 체감이 안 돼서 어느 정도의 강도입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화학을 5% 줄이면 5%에서 변동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아까처럼 그 금리를 낮췄을 때 5%가 올라가거든요. 가동률 자체가 네. 그 급등해 버립니다. 그 25%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 25%를 줄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해외도 봐야죠. 중동도 그렇고 다 그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금리 때문에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는 많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원래 취지가 뭐냐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조선이 그 많은 폭의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적자를 냈는데 이게 통합을 시켜놔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조선이 이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놓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군안 발주부터 시작해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가가 막 20배씩 가고 이랬는데 예.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이렇게 통합하면은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통합 안 하고 무한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중동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처럼 지금 좀 어려운 기업도 좀 있으니까 잘하는 기업은 스페셜티 기업은 잘하는 기업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은 과점 체제로 가는 게 소비자의 후생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계속 유지 발전해가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되고 있고 기업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스페셜티로 가야 되니까 이 자본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무게 중심도 좀 적어지고 스스로 못했던 거를 정부가 도와주니까 좋은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비유해 주셨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공통적으로 감산을 하듯이 이제 석유화 기업들도 감산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동이나 중국 지역에서도 또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은 최악을 벗어나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몇 가지 합병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회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부문에 대한 합병 혹은 이제 공장 시설에 대한 통폐합이 될 수도 있겠죠. 롯데케미칼이랑 이제 HD 현대케미칼 그리고 LG화학이랑 GS칼텍스 일부분을 또 이제 합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왜 대산이나 여수 산업단지 가보면 무슨 뭐 파이프 탱크 같은 것만 있고 사람은 사실 안 보이고 그 저 파이프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구조조정이 어떻게 펼쳐진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하면 영업이익률이 제가 계산해봤을 때 약 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익률이 5%.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같은 사업부와 사업부를 합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석유를 사올 때 싸게 사오잖아요. 공동구매처럼요. 공동구매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자유경쟁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한 경쟁시키면 석유 기업들이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병을 해버리면 사업과 사업부가 합병을 해버리면 힘이 세지는 겁니다. 네. 원가를 사올 때 팔 때도 원가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한 가지 구조조정 방안은 뭐냐면은 수직 계열합니다. 네. 하나는 석유를 가지고 이런 휘발유나 납사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걸 정유회사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 납사를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거 만드는 게 화학회사잖아요.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네.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오고 높이 팔 수 있고 규모가 더 커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는 사업부 합체고 하나는 수직 계열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기존에도 이제 각 기업마다 수직 계열을 해놓은 곳은 있었으나 이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지 않고 합치게 되면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경쟁을 또 피하게 되고. 자동차 5% 정도 올라가는 많은 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5%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5%포인트 올라간다. 예. 기업마다 뭐 좀 이해관계가 엇갈릴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중동 물량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다 석고 날 거야. 왜냐니까 벌 때는 막 2조 3천억씩 벌었으니까 예를 들면 단기순이익이 좋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적자잖아요. 네. 그럼 2조 3천억이 못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페셜티로 가야 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거기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범용은 좀 안 하고 싶어. 근데 돈은 잘 벌고 싶어. 그럼 영업이익률이 그냥 돈을 투자 안 하고도 영업이익률이 5%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네. 그러니까 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산업 구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제시하는 쪽이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하자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제시해 주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스페셜티로 가기 위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쟁 상대는 중국하고 중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펙 회원국들도 감산을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나라들 나타나는데 지금 석유화학은 그럴 처지도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계속 스페셜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스페셜티라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잖아요. 네. 범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합성 고무에서 합성 고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성 고무에서 수술용 의료 장갑이 그게 스페셜티였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많이 벌 때는 거의가 뭐 절반 이상씩 영업이익률 60%대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때 코로나 때 그 합성 고무 라텍스 장갑 엄청 팔렸죠. 네, 그게 영업이익률이 60%대, 50%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흔히들 고무는 탄력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무에서 플러스 알파를 했으니까 이게 기술력이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국은 다 따라왔어요. 중국이 못하는 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스페셜티로 그런 형태가 되고 지금 이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흔히들 보면 스페셜티 흔히들 우리 화학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또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니까 석유하고 2차 전지하고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이전 투구식 경쟁을 하니까 유가만 빠지고 있잖아요. 소비자도 구색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유가가 왜 58달러 됐지? 130달러 갔는데 휘발유 가격이 반토막이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그 큰 양대축이 경쟁을 하는데 지금 생긴 건 AI에 보면 2차 전지가 AI에 들어가는 전력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정장 장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더 극강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고 스페셜티 중에서는 그다음에 우주항공 소재라든지 뭐 예를 들면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부가 산업인 소재를 극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산업을 바꿔서 우리가 동력이 되겠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데 이제 석유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유가 떨어지니까. 근데 AI에 대한 ESS는 미국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한 2경 1천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ESS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스페셜티다. 예. 소재의 스페셜티.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보면은 이제 정유를 하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완성된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순수 석유화학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를 하는 회사도 있고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건 기업마다 그러면 수혜 강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전부 다 다릅니다. 이제는 화학 기업이라 하면 흔히들 보면은 석유를 사와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드는 정유회사, 그다음에 휘발유 성분 중에서 뽑아내서 납사를 만들어서 화학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단지별로 구성됐는데 이제는 그런 분야는 합쳐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통합하자 스스로 그죠?
그다음 나머지는 스페셜티로 가는데 모두가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수소로 가는 게 길게 보면 수소로 가는 그런 기업도 나올 수도 있고 태양광으로 가는 기업도 나오고 풍력 소재로 가는 기업도 나오고 아까처럼 예를 들면 고무 쪽에는 말하자면 이런 의료용 장갑, 수술용 장갑이나 그런 소재를 극강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우주항공 소재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AI 소재 이렇게. 데이터 센터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이제는 한 조금 있으면 한 1년 뒤 되면은 화학 기업마다 다 다르더라. 그렇죠. 그다음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구조조정의 수혜가 어디에 가장 클 것인가, 스페셜티 어디가 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아까 이제 미국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 장벽 그거를 또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 석유화학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보면은 이제 스프레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스프레드라는 게 원가를 사와서 판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를 도입을 해서 네. 나중에 판매를 하는 그 마진. 근데 그 스프레드를 만드는 게 금리라 보시면 돼요. 금리가 75%에서 80% 차지해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한 20에서 25%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건 뭐잖아요. 네. 공급을 안 했으면은 가격은 폭등했을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네. 선진국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결국엔 금리.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 경제학 하시는 분이 화학을 제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스페셜티는 또 다른 화학의 영역이에요. 왜냐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계 기업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을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제가 좋건 나쁘건 이익률이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게 스페셜티다. 그 스페셜티는 이제 수요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겠죠. 스페셜티는 아직까지 그 공급 측면에서 뭐 과잉 공급이나 공급에 대한 염려가 있지는 않는 것 맞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금리. 거의 미치는 영향이 70에서 80%다. 80%. 지금 석유화 기업들 주가는 어느 예. 정도 그 구조 조정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 없습니다. 아직 반영 없어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잊혀졌나요? 예, 한 바닥에서 그래도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온 게 뭐 그럼 반영된 거 아니에요? 반영된 거 아니냐 보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세 번의 금리 하락기 때 있지 않습니까? 금리 하락 구조조정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왜냐하면 그 금리가 고금리일 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통합도 그때 당시에는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번째인데 예를 들면은 뭐 2001년도라든지 2010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가 대표적인 건데 올라갈 때는 몇 배가 올라가냐면 그냥 뭐 이렇게 이게 과거는 미래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1배, 19배, 한 6배 올라가요. 주가상으로. 그러니까 500%막 200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상승 사이클. 예, 상승 사이클 때. 금리 하락기 때 상승 사이클이 오거든요. 금리 하락기 때 왜 상승 사이클이냐면 고금리 때 구조조정을 다 해놔버렸어요. 통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익이 급증하더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50%, 60%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화학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ROE 6%짜리가 예를 들면은 PBR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화학에 대한 기대심은 거의 없는 겁니다. 0.5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 예.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밸류에이션이. 예. 우리나라가 1.4인데 ROE 8%에 1.4거든요. 네. 근데 6%대인데 이게 0.5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하고 철강은 그냥 도매금으로 기대심리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거 대비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 올라갈 때는 ROE가 33%까지 올라가죠. 원래 미국이 보면 19%, 20% 되거든요. 그 PBR이 5.56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갈 때는 그걸 훨씬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9, 8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0.5니까 과다하게 빠져 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데는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구조 조정을 거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뭔가 원형 바닥이 둥근 배처럼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하게 되는데 주가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화학을 보실 때 네. 그러니까 석유에서 그러니까 납사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근데 30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70이 뭐냐면 다 기업별로 10년에서 한 15년 전부터 스페셜티로 다 가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용 수술 난감 이런 거에 이제 짠하고 놓은 게 아니고 매출액만 1조를 내는 시장이 된 거예요. 고부가가치 제품. 고부가 제품. 예. 그래서 참 경영 어려운 그 기업들도 무슨 케미칼 기업들도 다 고부가가치 제품 하겠다, 스페셜티 하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또 그게 잘 되는지는 별개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다 잘 될 수는 있을까요? 이미 돈을 잘 버는 기업도 많습니다. 나타나고 아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적자인데 적자에서 이제 BEP 수준인데 5천억, 4천억 벌고 많이 벌 때는 2조씩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를 들면 황금이 진흙수에 같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진흙인 줄 알고 있더만 근데 진흙은 30%밖에 안 되고 이제 서서히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스페셜티를 많이 준비했다. 그쪽 비중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예.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나중에 또 잘 골라내는. 예. 뭐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도 스터디도 필요할 테고. 예. 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에게 도움 말씀 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30일 만에 청와대 복귀 의미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과거 내란 사태 옹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돈벌이 투자백서 시간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5032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다자녀의 기준은 2명인가요? 3명인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에너지 바우처가 소득 기준이랑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더라고요. 소득만, 세대원만이 아니라 네.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세대원에 노인이 있거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가 있을 네. 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 기준은 19세 미만 2명 이상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으시는 분 중에서 네.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김우연님이요. 중고거래 앱에서 영양제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적이 있는데 불법인가요?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사실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천지차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거고요. 네. 그냥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우리 식품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는 이제 네. 음식 같은 거.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원래는 온라인 매매 그 중고 거래가 불법이었죠. 네. 그런데 이걸 한시적으로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12월 말까지예요. 네. 내일까지입니다. 그 시범 기간이 해서 이 시범 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더라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내일까지긴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이 건강기능식품을 되파실 때는 네. 그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영양제를 네. 당근이나 번개장터 같은 이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플랫폼에서만 거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임성택님이 해외여행을 하다 갑자기 아파서 SNS로 필요한 약을 가진 여행객으로부터 약을 사거나 공짜로 받아도 처벌을 받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약 거래를 SNS에서 개인 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상비약 정도를 거래한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없고요. 하지만 아무리 상비약이라도 과다 복용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처방전 없이 하는 복약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다 이럴 때는 현지 약국을 방문하거나 호텔을 통해서 상비약을 받는 게 좋고요. 정말 긴급하다 이럴 때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현지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세액공제였는데요. 이강엽님,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고향사랑 그 기부제죠. 네.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네. 공제가 됩니다.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핵심은 그거죠. 3만 원어치 어떤 답례품을 받을 수 그쵸. 있다는 거. 다른 질문도 하나 더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벽호님과 황영구님이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그리고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공제는 내가 세금을 계산하는 그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네.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냥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고소득자일 경우에 소득공제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치죠. 네, 그러면 세율 15% 적용받는 분은 15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인데 100만 원 똑같이 소득공제되지만 40% 세율이 적용되는 분은 40만 원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좀 네. 역진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세액공제는 누구나 똑같이 그 금액을 빼주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성공예감 2대5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